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걸록격, 호신샘의 격국론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두 강하고 다음 주 두 강하면 그 10개의 격국을 모두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의 여러 분류 체계 중에서 이 월지를 중심으로 십정격으로 분류를 하는 이 격국론에 대한 공부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이름을 걸록격이라고 했는데요. 이 12운성법에서 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걸록, 제왕, 뭐 생왕묘 뭐 이런 식으로 12운성 용어예요. 그래서 12운성 용어에서 걸록이라는 게 십성으로는 보통은 월지가 비견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비견일 때 걸록격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비견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좀 더 멋있는 말로 걸록격,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록, 록이라는 말은 내 뿌리 기둥을 세우다라는 거고 걸이라는 말은 세우다, 올리다, 뭐 건국하다, 나라를 세우다, 건국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걸록, 나의 입지를 다지다라고 하는 게 나의 입지를 세우다. 그래서 걸록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29강 걸록격 타이틀이 뭐냐면 자수성가의 별이라고 써놨습니다. 자수성가 어때요? 자수성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 쓰기가 좀 거시기한데 괜찮아 보이죠? 근데 보통 자수성가는 그냥 생길까요? 아니면 아주 지단한 고생 끝에 일어날까요? 보통은 자수성가했다라는 말은 보통은 나 고생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한 거에 다른 표현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 차려주셔서 아버지가 사장 시켜주셔서 뭐 부모님이 뭐 해주셔서 난 그냥 앉아만 있었다. 뭐 이런 사람이 나 자수성가했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보통 자수성가 하면 나오는 레파토리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뭐 식당을 하시고 내가 이 20살에 독립을 하여 무슨 고생을 하는 외국에서 무엇을 하고 나서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는 게 걸록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걸록격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양념, 물론 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양념이 독자생존, 내 발로 일어서기. 그래서 사주의 월지에 이렇게 비견 양인 같은 걸록격 양인격들은 젊어서 고생 사서한다. 젊어 고생 평생 행복.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무인도에서 홀로 서기를 해볼수록 자기의 인생의 스케일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계속 칸가루적으로 살지 말고 부모 곁을 떠나서 내 발로 독립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들, 지지의 걸록이나 이 근이 있는 사주들, 지지의 뭐 인비가 강한 사주들은 이 독립심을 기르시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독립심을 키울수록 자기 사주의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울 수 있다. 뭐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뭐 자취를 좀 해본다든가, 내 발로 뭔가를 이렇게 세워서 성공을 해본다든가 그런 형태로 들어가주면 좀 유리하겠죠. 자, 걸록격 월지가 비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지가 겁재로 되어 있으면 걸록격이 아니라 이제 겁재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랑 같이 양인격에 대해서 배웠어요. 양인격도 월지가 겁재죠. 이 차이점은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그러고 음간의 겁재는 그냥 겁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간의 겁재도 겁재인데 양간의 겁재한테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슈퍼 겁재를 의미하는 양인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슈퍼맨이면 그걸 양인이라 그래요. 양간에서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간 일주들, 뭐 갑, 병, 무, 경, 임 이런 양간 일주들에서 지지에 겁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를 양인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나타나면 비견 또는 걸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간 일주들일 경우에는 양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겁재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양간의 겁재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겁재라고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 슈퍼 도둑놈, 칼든 도둑놈 뭐 해가지고 이제 양인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내 사주에 양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늘 양인들과 부딪힌다는 뜻이기도 한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그 도둑놈이기도 하다라는 뜻이. 내가 그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 도둑놈들과 상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주명리학을 약간 철학적, 영성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이게 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영성학적으로. 이게 이제 영성학에서는 뭐 심리학, 뭐 종교 철학 다 포함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내 안의 영사기를 통해서 3차원 입체 3D로 쫙 펼쳐진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들어낸 3차원 입체 영상이다. 거기에 뭐 냄새, 감각 다 맡아지니까 뭐 한 4D 정도? 뭐 5D? 4D? 뭐 이런 만지면 실체처럼 느껴지는, 맞으면 아픈 정말 실체처럼 느껴지는 가상현실 시스템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쫙 투출됐단 말이죠. 여기서 투출이 됐어. 저기 산도둑놈이, 저기 도깨비가 나타나, 도깨비가 만약에 가령 저기 도깨비가 나타났으면 그 도깨비는 다른 데서 투영된 걸까? 내 마음에서 투영된 걸까? 내 마음에서 투영된 거야. 그럼 그 도깨비가 지금 원판이 어디가 있는 거야? 도깨비 여기, 원판이 여기 있는 거야. 내 관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산기도를 갈 때 제가 약간 드라큘라 거라서 햇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해질녘에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 딱 도착하면 해가 딱 집니다. 보통은 겨울철에는 5시에 해가 지고 여름철 요즘 같은 하지에는 밤 8시에 해가 지는데 해지는 시간 타이밍 맞춰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가면 해가 딱 져. 그러면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 기도가 되는 거죠. 산 밤 기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게시판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역학중님에서 밤에 산에 가면 귀신 도깨비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잡신의 빙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등산을 좀 산행을 가볼까 하는데 호신 선생님은 밤에 산을 다니신다는데, 그러면 귀신 도깨비를 만나거나 혹시라도 귀신 도깨비가 나한테 붙어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따로 못했는데, 이게 한두 줄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걸 제가 지금 방송으로 답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저 앞에 귀신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귀신 도깨비 원판 소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산에서 귀신 도깨비가 나온 게 아니라 밤에 산에 가서 내 안에 귀신 도깨비가 튀어나온 겁니다. 귀신 도깨비 튀어나오기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불안이 귀신 도깨비 형상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그럼 이 안에 귀신 도깨비가 어느 정도 청소가 돼 있으면 공동묘지에 가서 잠을 자도 돼. 하나도 안 무서워. 제가 주로 기도하는 데가 무덤 위에요. 거기 아주 조용하거든. 잔디도 잘 깎아놓고. 비석에 기대가지고 저기 명상하고 그래.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무서운데? 왜 무서운데? 물론 저도 한 4, 5년 전에 마음속에 번뇌가 그냥 막 뒤섞여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저도 미친놈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땐 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다 무서웠고,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면 나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전 밤에 기도를 하나, 낮에 기도를 하나, 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귀신 도깨비를 만났다? 잡신이 나한테 붙어왔다? 그거 산 탓하지 마세요. 왜 애꿎은 산을 탓하냐고. 물론 지대가 되게 안 좋은 음습한 그런 지형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어떤 산에 올라가면 어떤 낯선 산에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쎄한 거야. 거기는 다른 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산을 얼른 둘러보고 내려왔는데 산 전체가 묘지로 뒤덮여 있는데 죽은 산. 거기는 기운이 아주 음침한 기운이 드는, 이게 거기는 풍수지리적으로 기운이 좀 되게 저질스러운 기운. 냉장고로 비유하자면 냉장고 탁 열었더니 거기 썩은 음식들이 풀풀풀 냄새가 나는 뭐 그런 느낌의 산인데, 그런 특정한 지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내 마음의 반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겁제양인 얘기하다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죠. 사주에 겁제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양간이면 양인이라 그러지. 양인. 겁제보다 한 칼든 겁제, 양인.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도둑놈을 만나는군요. 칼든 도둑놈을 만나겠군요. 네, 맞아요. 그 칼든 도둑놈은 어디서 나타났죠? 내 마음에. 왜 내 앞에 칼든 도둑놈이 나타났죠? 내 안에 칼든 도둑놈의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그 성분이 들어있으니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분들을 만나는데 가끔 조금 좀 상태가 좀 이게 명리 상담 외에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신 손님을 상담할 때가 1년에 한 2-3번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그분이 잘못된 건지 조금 이상한. 대체적인 케이스들을 보면은 보통 소송이 7, 8건 이상씩 계속 걸려있는 상태고 그 7, 8건의 소송 자체가 다 사소한 시비 같은 건데 보통은 층간소음을 다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스타일들이시죠, 이제. 앞집, 뒷집, 옆집 싸그리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건 이유가 앞집, 뒷집, 옆집에서 짜고 나한테 계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해당 당사자들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왜 층간소음을 일으키냐. 남편이 있을 땐 소리가 안 나고 남편이 출근만 하면 소리가 난다. 우리 남편 출근하는 시간 맞춰서 그들이 단체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 손님 상담자의 말을 수용은 해야 되겠죠. 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죠. 그렇죠.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신과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정신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보통 이제 그런 계열들은 가해자 계열들이죠. 가해자 계열들. 보통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가해자 계열들이 아니라 피해자 계열들이에요. 피해자 계열들. 강박 장애 등 스스로 세상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형태들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흥미있는 부분들은 나르시스트 계열, 소시오패스 계열들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소시오패스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소시오패스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소시오패스는 이런 사람이다. 나르시스트를 조심하라. 뭐 비슷한 말이에요. 나르시스트라는 범위 안에 이제 소시오패스가 있는 거니까. 자기애가 심하여 극단적 이기주의로 갑질을 한다거나 상대를 이용하는 형태의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재밌어서 제가 그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터넷 방송을 한 수십 편 봤습니다. 근데 거기 정말 전문가가 몇 분 계신데 남자 한 분 계시는데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그분의 방송을 쭉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일단 그분은 피해자야. 자기 여친이 나르시스트였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친과 큰 상처를 받고 그 분야를 연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안에 나르시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명의 강의를 할 때 감정적으로 좀 흥분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흥분하냐 하면은 혹세 무민하여 명의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속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존적으로 매달리게 만드는 명리가들에 대해서 제가 가끔 흥분해서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비난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언제 그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내 안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법을 너무 잘 알아. 왜? 내 안에 그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밀려나니까 내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종류의 명리가를. 내 안에서 그 성분이 있지만 비주류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획각 돌아가지고 그 성분이 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쁜 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독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100년 전쯤에 독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독일. 그 100년 전에 독일이라는 사람 안에는 어떤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들어박힌 독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독일이라는 사람 마음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소수의식이 있었어.
이 히틀러라고 하는 작은 소수의식이 야 힘으로 다 물리쳐가지고 저것들 다 꿇어서 내 앞에 1차 대전에 복수를 하자. 저것들 우리가 다 짓밟자. 1차 대전에 우리가 패한 게 저 유대인 놈들 때문이니까 저 유대인 놈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급진, 미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그 독일인 안에 요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성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속한 소수정당은 탄압을 받았어요. 하지만 히틀러가 속한 그 소수정당이 점차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소수정당이 주류정당이 되고 주류정당이 독재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총통이라는 지위를 만들어가지고 히틀러가 총통의 지위에 앉아서 그 요만했던 사악한 마음이 독일이라는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자 그 독일이라는 사람은 미친놈이 돼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던 독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미친놈이 돼.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해당 성분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퇴 하고 뱉었어. 그걸 보고 아유 목이 좀 껄껄한갑다.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쓱 피해가면 내 안에 그 성분이 없는 거고 퇴 하고 침을 뱉는 사람은 저 미친 새끼 저거 길에다가 침 뱉고 저런 인간들 좀 병범죄로 안 잡아가나 확 저거 그냥 112에 신고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격분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침 뱉는 미친놈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침 뱉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내가 싫은 거야. 혹 나의 싫은 모습을 보는 거야. 이런 거죠. 제가 걸록격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사주 속에 들어있는 비경 겁지에는 나의 인자이기 때문에 나야 그게. 그런 내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런 내가 좋을 수도 있는 것의 차이일 뿐 결국 나의 성분이 4D 영사기로 투영돼서 저곳에 나의 분신이 나타났고 요곳에 나의 분신이 나타났는데 여긴 내가 좋아하는 분신이 나타났고 저곳에는 내가 싫어하는 분신이 나타났어. 그게 현실에서 나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하는 모습과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하는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갖지 못한 지식을 가졌고 내가 갖지 못한 힘을 가졌고 내가 갖지 못한 목소리를 가졌고 내가 갖지 못한 지혜를 가졌어. 내 안에 그 성분이 들어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아직 적극 활용하지 못할 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성분, 그러면 그 사람을 투사해가지고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일부고 나한테 그 성분이 있어. 그리고 난 그게 싫은 거야. 나의 싫어하는 모습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없으면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래? 그런가 보지 그래? 그런가 보지 별 반응 안 한다고요. 걸록격은 아주 신기한 격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 내용을 좀 써놨죠. 옛날 자평진전 책에는 없는 현대식 해석, 호신샘의 영성적 해석을 좀 넣어놨습니다. 걸록격은 나의 정신과 반응하는 내 몸이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천간에 갑이 떠 있는데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이게 정신과 몸뚱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데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탁 떨어져 있으면 정신은 난데 몸뚱이는 쟤야. 그러면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그 사주에서 일주를 나로 보는데 사주에서 일주를 나로 봐요. 위아래 천간 지지를 합쳐서 나로 보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지지의 비견이 나야 정확히는 그게 내 몸뚱이야. 근데 내 몸뚱이는 남한테 주고 나는 지금 내 몸뚱이를 재물, 인성, 식상, 관성 이런 걸로 다른 대체품을 넣어놓은 거야. 그래놓고 나의 떨어진 내 몸뚱이랑 싸우거나 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겁재 양인격,
걸록격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록겁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록겁격, 양인격 이게 다 월지가 비견 겁재인 거예요. 비견 또는 겁재. 이게 천간에 있는 나와 나의 정신과 교감하는 몸뚱이야. 근데 내 몸이 아니라 남이야. 남이야.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내 머리고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이 여기 있어. 자, 그럼 이런 식이지. 예, 사실 내 몸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를 뭐 재물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야? 남이야. 남이 움직여. 그러면 세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나타나는 인간들이 다 어떤 인간들이 쓰레기가 돼서 나타나고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 나도 좀 이거 남들을 좀 돕고 싶어. 그러면 남이 와서 나를 도와. 그러니까 가끔 강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몸뚱이가 갑자기 목이 탁 떨어졌는데 몸뚱이가 목을 탁 들고 이렇게 막 목을 달고 달려. 나는 걸록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지의 걸록이가 일간하고 똑같은 지지 걸록이가 뭐 시지, 월지, 연지에 가 있을 경우에는 머리는 난데 몸은 저쪽에 가 있는 강시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럼 결국 내 생각대로 그들은 움직인다 같은 거죠. 이 걸록격이다. 걸록격은 나의 정신과 반응하는 내 몸이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남욕하면 안 돼. 남욕하면 안 돼. 그럼 그 인간이 그 짓을 나한테 해. 남들이. 명리에서 걸록은 내 몸과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지보다도 더 내 몸의 역할을 한다. 즉 걸록격은 내 몸이 남이 되는 격이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남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남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남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부메랑 효과가 가장 강한 격이다. 걸록격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걸록격의 모습들을 이제 명리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죠. 걸록격은 쉬워요.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돼. 월지에 비견. 양간이든 음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일단 걸록격으로 봅니다. 근데 월지 비견에서 혹시라도 천간으로 비견겁재 외에 다른 에너지가 천간으로 투출돼 있으면은 걸록격이지만 천간에 투출된 거를 봐서 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들. 이런 경우들 지금 예시로 올린 게 지금 다 걸록격이죠. 인목에서 따로 천간으로 병화나 무토가 안 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면 비견 걸록격이죠. 그냥 걸록격.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병화가 떴다. 여기에 무토가 떴다. 그러면 이게 인중 병화나 인중 무토가 천간으로 어딘가에 떴다. 그러면은 걸록격이라고 하지 않고 뭐 제격, 뭐 또는 뭐 식상격 이런 식으로 여기 병화가 뜨면은 식신격 이런 식으로 비견에서 올라온 식신이니까 되게 강하게 사회에서 밀어주는 일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모습대로 있으면 천간에 올라간 게 없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이거는 비견격이고 이 록겁격들은 관용신이라고 하는 기본 규칙이 딱 자평명리에서는 붙기 때문에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에요. 심효첨 선생님께서 정하신 규칙인 건데 요 겁재격, 양인격, 걸록격들은 1순위 관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형태는 여기 있는 정관이 격용신. 격용신이라는 말은 보다 주요 테마 글자를 이룬다. 중심이 되는 테마다라고 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견겁재, 록겁격 계열들은 일단은 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1순위. 그다음 만약에 관성이 없으면은 식상을 쓰는 사주인가를 2순위 정도로 봅니다. 보통 가장 골치 아픈 케이스는 둘 다를 쓰는데 충돌하는 경우.
둘 다를 쓰는데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관을 쓰려고 했는데 식상도 강하게 쓰고 있어 관을 쓰려고 했다 식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골치 아픈 케이스로 봅니다. 다만 이거 쓰기 나름이라서 대체로 이 옛날 책들은 사주를 구분할 때 좋다 나쁘다를 당사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이나 뭐 사회적 관념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주들 되게 많아요. 설사 타격이 난다고 해도, 이 패가 났다고 쳐도. 자, 이런 케이스들은 걸록격이죠. 걸록격이죠. 임목의 사회에 태어난 간목이죠. 이런 걸 보고 일명 제철과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주류예요, 주류.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고 주류적인 사주들아. 이게 보통 사회 심리학에서 보통은 뭐 X세대, 뭐 요즘에는 MZ세대, 뭐 이런 식으로 그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대략적인 그 구분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X세대. 네, 선생님은 Z세대인가요? 모르겠네. 젊은들은. 자, 그렇죠? 우리 윗세대를 무슨 386세대, 뭐 486세대, 뭐 이렇게 칭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윗세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민주화 투쟁의 시대였고, 우리 시대부터는 이제 마음껏 이 번성을 누리는 문화와 예술, 경제 발전을 누리는 세대였죠. 저는 저희 윗세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뭐 67, 68, 66, 64, 62, 58, 뭐 이런 세대들이 다 386, 486 세대들인데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죠. 데모하느라고. 독재자들하고 싸우느라고. 자, 이거 자기 세대의 주류입니다. 여름에 이게 뭐야? 봄이잖아. 봄의 봄 기운. 그럼 자기 주인공이죠. 이렇게 자기 시절을 만난 간목. 치열한 경쟁의 논리에서 살아남아라.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양인격하고